8월 27일 사실관리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이 잭슨홀 끝나고 나서 이번 잭슨홀은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땐 사실 그렇게 큰 뭔가 스탠스의 변화는 없었고, 사실 별거 없었어요. 나스닥이 많이 빠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잭슨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막 이상한 해석을 되게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그냥 오늘 하게 됐어요. 원래 내일 좀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빠지긴 빠졌고 뭔가 해석을 해야 되니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냥 갑자기 좀 급하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네 개가 중요한 멘트였어요. 하나 보시면, 지금이 장립금 뭐야 장기 중립금리여도 지금 2.25니까 뭐 한 2.5를 누군가는 지금 이 중립금리를 2.5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표에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2.5 정도를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뭐 여기를 지금 중립금리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막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요 얘기 또 나왔잖아요. 타이트한 고용시장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 그냥 연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도대체 시장이 계속 언급을 안 하는지는 전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필립스 곡선으로 그냥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생각보다 이 고용 시장은 오케이 이거 3.5%니까 그냥 좋아 하고 그냥 계속해서 언급을 안 해요. 저는 이거 언급한 사람 별로 못 보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파월이랑 같은 걸 보고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파월이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보면은 제가 근래 말하고 있는 그 고용 시장과 앞으로의 이 긴축에 대한 일정이, 이 금융 정책이, 저는 그냥 고용시장 보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용시장을 해석할 때는 그냥 실업률 되게 낮고 고용시장 되게 탄탄하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놓고 이번에 또 이런 말 했더니 여전히 막 긴축을 계속해서 하겠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번 잭슨홀 미팅도 결국에는 제가 이 연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 파월은 그냥 필립스 곡선 보고 금융정책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파월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거에 주목을 안 하는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예? 경제 공부는 안 했고 그냥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이 근래에 한 1년 동안의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 연준의 금융정책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뭔가 주식을 하던 사람인데 경제학도가 돼가지고 갑자기 뭐 이런 걸 막 해석하려고 드니 그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제를 공부했으면 다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침에 사실관계견 요약할 때 보면은 뭐 레리 서머스나 뭐 그런 분들 보면은 하는 말 들어보면 꼭 이 고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깔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식을 하던 사람이 경제를 해석하려고 하니, 이건 그냥 맨큐에, 응? 경제오늘 한 번만 봤어도 이런 헛소리 안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는 고용 시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파월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고용 시장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더라도, 높은 금리와 둔화한 노동시장은 인플레 감소에 도움. 필립스 곡선, 실업률을 올려야 둔화한 노동시장, 지금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실업률이 3.5%로 자연 실업률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는 중립금리처럼 뭔가 이렇게 딱 짜여진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 레인지를 잡고 얘기를 할 때는 3.5%에서 한 4% 사이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내려올 정도로 정말 실업률이 진짜 미니멈으로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내려온 게 지금 3.5%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이 낮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높고 그냥 당연한 상태예요.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느슨한 노동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의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뭐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수요에 대한 뭔가 충격을 주어서 수요를 좀 감소시키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업률의 상승이라든가 뭔가 이 초과 노동 수요에 대한 거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실업률을 올릴 거야라는 얘기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 그동안에는 파월도 얘기할 때는 그냥 이 타이트하다라는, 고용시장에 대한 타이트하다는 표현, 고용시장이 되게 좋아가 아니라 타이트한 고용시장이라는 표현을 연초부터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필립스 곡선에 대한 거를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다시 보시면 높은 금리와 둔화한 노동시장은 인플레 감소에 도움. 그래서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공급 충격을 뭔가 이렇게 막 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원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미친 듯한 M2의 증가,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가 결정적으로 이 지금의 이 엄청난 인플레를 초래했다고, 그냥 저는 압도적으로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계와 기업 일정 부분 고통을 줄 것.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조금 둔화시키긴 할 거다라는 거를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 그게 그냥 더 큰, 지금의 인플레는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만드는 아주 큰 그런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인플레가 왔을 때는 결국엔 뭐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막 채무가 감소된다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 더 잘 살게 되는, 그 인플레에 대한 영향은 제가 나중에 한번 그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긴축을 해서 뭔가 이 경제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뭔가 이 중산층에 대한 타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되게 높은 인플레 자체가 애초에 못 살고 중산층에게 더 큰 타격이 가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더라도 잡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거라는 의지를 여기서 전 보여줬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게 파월이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오일 쇼크 와가지고 그 엄청난 인플레가 왔었고, 폴 볼커가 엄청 빡세게 금리 인상하면서 경제 다 죽여가면서 경기 침체 두 번 일으켜가면서 잡았을 때, 그때도 이게 인플레가 살짝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죽은 불씨가 미친 듯이 또 발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급격하게 상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다 잡았네 하면서 조금 이 긴축을 좀 늦췄더니 바로 튀어 올라갔던 이력이 이 시기에 두 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높은 인플레를 잡으러 가는 데 있어서 요번에 그 7월 CPI 꺾인 거 뭐 그런 잠깐의 뭔가 그거 보고선 우리의 이 긴축 행보가 속도를 뭐 전환한다든가 피봇한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야라는,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되게 이번 나스닥 하락에 엄청 큰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 뒤에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이제 파월이 뭘 보고 움직일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겠지만 나는 그걸 할 거야라는 거를 이번 발언에서 총체적으로는 결국엔 그냥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어느 시점에 가서 인상도 늦출 것, 이건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실. 뭐 언제까지고 계속 올릴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이걸 또 막 뭐 비둘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요, 그런 거. 이건 뭐 당연한 소리를 한 건데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는 줄이겠죠 뭐. 그래서 요약하면 이번 그냥 파월의 얘기는, 나는 고용시장 보고 움직일 거고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고용 수급을 좀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금융정책을 필 거야. 근데 그게 뭐 가게랑 기업에 조금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하겠지만 지금 인플레 안 잡으면 너네 더 힘들어.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잠깐 죽었었던 때가 있지만 잠깐의 그런 지표들만 보고 나는 피봇한다던가 뭐 긴축의 속도를 늦춘다던가 하진 않을 거야. 이 높은 인플레가 내려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긴축을 유지할 거야라는 거를
이번 발언의 그냥 요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파월의 인터뷰가 이 주식시장 이번에 4% 빠진 거에 대한 원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잭슨홀 열리기 전 이틀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오를 이유가 하등 아무것도 없었는데 연 이틀 오르긴 했어요.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되돌림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아니면 뭐 그 이틀간의 상승세가 이번 잭슨홀에서의 뭔가 파월의 피봇을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게 없었네 하면서 그냥 빠진 정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빠졌다고 보여지고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말 때문에 4%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국채시장이 변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한 주로 잘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번 주 초부터 시작해서 쭉 뭐 올라왔던 부분이 있긴 한데 어제는 그냥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4bp 정도 움직였는데 10년물이 4bp 움직이고 이 정도는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채 시장을 보면은 딱히 파월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도 없고 그나마 이제 뭐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요 패드워치 배팅 부분이 그냥 6대4 정도로 75bp가 6으로 박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CPI가 조금 꺾인 게 보이더라도 여전히 나는 긴축에 대한 행보를 늦추지 않을 거야라는 말 때문에 조금 75bp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 2.25%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는 1%고 1%에서는 50bp 올리는 거랑 75bp 올리는 거랑 굉장히 이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사실 50bp를 올리든 이미 75bp 두 번 올렸는데 여기서 50bp를 올리는지 75bp를 올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짜 이 25bp 때문에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가? 결국에 가서 그냥 연말에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2.25%까지 올라온 이 마당에 이 25bp가 그렇게 중요하다? 전혀 저는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반대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령 뭐 50bp를 하던 뭐 75bp를 하던 크게 개의치 않아 할 것 같고 뭐 그거를 알기라도 하듯이 뭐 이미 2년물이 3.4%까지 올랐어요. 3.4% 2년물이. 해서 지금 2.25니까 뭐 연말에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1%를 올릴 수 있겠죠. 1%까지는 뭐 해서 3.5% 정도까지 올리는 거를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다 보면은 3.5%를 최종 금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9월이 뭐 이렇게 하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딱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필립스 이제 끝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이제 잭슨 홀 이제 다 끝났어요. 연준은 결국에는 이 금융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물가랑 원래 연준이 목표로 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고용이랑 물가 두 가지를 이제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 도식화한 게 반비례라는 거를 펼친 이론이 요 필립스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한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기 때문에 물가가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요 왼쪽 파란 색깔 바 차트 보시면 왼쪽 레전드 따라가고 인플레가 쭉 올라온 거고 오른쪽 요 점선 차트 보시면 쭉 내려와서 지금 3.5%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실업률까지 내려온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파월은 그냥 요거 두 개 그냥 보고 이제 실업률을 좀 땡겨 끌어올릴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가 이제 정상 상태예요. 왜 파월이 거짓말을 했는가? 왜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는지 보시면 노란색을 물가, 뭐 CPI라고 보시면 되고 요 빨간색을 임금이라고 할게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 뭐 2%, 임금 상승률 뭐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만큼은 보통 임금을 맞춰주긴 하잖아요. 디폴트로. 그래서 그냥 2%. 내가 여전히 물론 내가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은 내 연차가 쌓이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더 내 인력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붙는 부분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임금 상승분에는 이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 임금도, 그러니까 동일 연차의 임금이 1년 차가 뭐 20년도에도 1년 차가 1,000만 원 받았으면은 21년도에는 뭐 1,05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 물가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죠.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 연준이 금융정책을 써서 이걸 끌어내려요. 쭉 끌어내리고 임금 상승 없이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뭔가 막 이벤트성으로 뭐 전쟁이 난다던가 어디 뭐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저번에 그 천연가스 공장 불나가지고 미국에서 수출 못했던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오는 거는 결국엔 다시 내려와요. 결국엔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금융정책 쓸 거고 내가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이거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해서 잡아내면 임금도 그냥 그냥 그래 뭐 이거 일시적이었던 거고 조금만 버티고 나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돌아와서 내 임금 내가 옛날에 초코파이 100개 사 먹던 거 여전히 초코파이 100개 사 먹을 수 있는 걸 맞춰주니까 오케이 해서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연준도 원래 이 위의 상황처럼 내가 일시적이라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말해서 이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그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죠. 내가 이걸 끌어내릴 때까지의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물가랑 임금이랑 있을 때 우선 물가가 급등을 해서 올라갔고 지금 약 살짝 꺾인 게 보이긴 하는데 내가 일시적이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졸라 했는데 임금이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니 이렇게 했는데 못 살겠다. 내가 외벌이 해가지고 내 애 키우고 애 학교 보내고 뭐 외식도 한번 못 할 정도로 지금의 물가가 너무 빡빡해서 내가 지금의 임금으로는 니네 회사 못 다니겠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요 뒤쪽에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요 시간을 벌어서 물가가 내려올 시간을 벌어서 그냥 이렇게 임금을 맞춰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 높은 인플레가 너무 급격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높은 물가가 발생하다 보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고용주들한테 야 봐라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내가 똑바로 살 수가 없다. 임금 좀 올려달라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이 높은 이 물가가 결국에는 이제 임금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임금은 하방 경직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임금 부분이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는 연준이 금융정책을 써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정책을 써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임금은 내려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미니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내려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올라가고 있는 임금은 결국엔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할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이 임금이 따라 기어 올라오기 전에 이걸 짓누르려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고 이제는 이걸 짓누르기 위해서 맨 앞에서 말씀드린 이 노동시장을 죽이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그냥 빨리 요 물가를 잡는 방향을 택했을 텐데 이미 임금이 뛰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을 타격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의 고용시장은 공급 충격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작년에 겪었던 물건이 똑바로 배달되지 않았던 그 공급 충격이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실업률이 쭉 빠져서 3.5%까지 내려와 있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3.5%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인력은 이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은퇴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잠깐씩 잡히긴 하겠죠. 여기 실업자에다가 그런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취업자들 중에서도 좀 취업이 늦어지거나 이런 사람들 여기 뭐 들어가긴 할 거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있는 노동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일자리 수 졸트 구인 보고서를 보면은 여전히 1,000만 개 넘는 일자리 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연초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죠. 이 높은
엄청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실업률은 계속 빠져.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고용비용 지수가 올라갔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딱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여기에요. 여기. 이 ECI가 뛰어오른 여기입니다. 여기. 작년 그 9월 이제 3분기 그거 보고 했으니까 10월쯤부터 11월부터 했죠. 이 파월은 이거 보고 움직였어요. 나 도대체 이걸 왜 해석을 안 하는지 이 고용비용 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뭐 유튜브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 언급 안 하는지 저는 진짜 눈꽃만큼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보시면은 파월 작년까지 이랬어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당연히 내년에 시작하지. 내년에는 22년에는 심지어 금리 인상도 안 할 거야. 테이퍼링은 내년에 할 거고. 하다가 갑자기 긴축으로 돌린 게 이거 보고 돌린 거야. 이거 보고. 여기서 시간 인플레 일시적이야라고 벌면서 이거 맞춰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튀어 올라오는 거야. 이게. 임금 인플레가 튀어 올라오는 바람에 갑자기 부랴부랴 이 뭐야 파월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테이퍼링 11월부터 할 거고 뭐 속도는 점차 늘려갈게. 그리고 금리 인상도 아마 내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한 게 이거 보고 한 거. 이거 보고 ECI 뛰어오른 거 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높죠. 분기 이거 보면은. 아직 이게 꺾이는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흔히 이 인플레를 잡는 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냥 물가 상승률, CPI, PCE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 왜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말은 이 소비자, 근로자들, 아주 평범한 이 노동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고용주한테 야 지금 인플레 너무 높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말은 이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근로자들이 점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용주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너무 높아. 나 못 살겠어. 나 지금 이 돈 받고는 내가 이 물가를 못 견디겠어. 올려줘. 충분히 타당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고개를 드는데 지금 고개를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정책을 긴축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여기 ECI 보아도 나오고 웨이지 게인 봐도 나오듯이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이 물가가 내려오는 것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근데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이거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나이스한 부분이죠. 저 병신들이 저 못 보고 정작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주식만 하다 갑자기 경제를 보려고 하니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고용시장인데 우리는 이게 꺾이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꺾이면 그때 피봇할 그게 있다고 봐요. 저는. 파월의 이 엄청난 긴축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거는 파월이 한숨 이제 드디어 이제 다행이다 하는 거는 이게 죽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죽어야 돼요. 지금의 이 높은 인플레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발짝발짝 하고 있는데 이 ECI가 꺾이면 파월도 그제서야 조금 긴축의 이 고삐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실업률을 봐야 된다. 이 뭐야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된다. 그건 분명히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막 한 주만 높게 나왔네 낮게 나왔네 그게 아니에요. 이 지속적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뭐 잠깐 이렇게 뭐 프리퀀시가 존재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왜? 죽이 개떼잖아. 높은 금리 쓰고 이 타이트한 고용시장 죽여서 아까도 그래 누가 설명 올렸었는데 아주 나이스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급이 늘던가 수요가 줄던가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늘려면 뭐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갑자기 이 둘 중에 한 명은 아무튼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노동 인구가 이 활동 참여 인구가 좀 줄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돌아오고는 있어요. 그 두 번째,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이 실업률
뛰었었잖아요. 이렇게 14%까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모든 경제가 다 마비가 되었던 그 바이러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 자국으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 인구가 결국 돌아오는 수요가 다시 한번 이 고용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건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 심지어 저기 뭐야 연준의 능력도 아니죠. 그건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죠. 이민자를 받는 뭐 지원책을 준다던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던가 뭐 예, 그런 인력을 수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준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연준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긴축을 빡세게 돌려서 이 미친 듯이 튀어 올라 있는 이 엄청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작년에 공급망 충격 있어가지고 연준이 나와서 말했죠. 수요를 죽여서 지금의 인플레를 잡으러 가겠다. 공급을 해결하기보다는 뭐 이런 말 하기도 했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이 일시적이다. 인플레 일시적이다.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이거는 공급망 충격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거짓말 두 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나와가지고 결국엔 시인을 했죠. 아, 그래, 이거 우리가 통화량 풀었던 것 때문에 이러는 거고, 우리 이제 앞으로 긴축을 할 거야라고 했던 거. 그거랑 동일하게 이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긴축을 빡세게 당겨서 이 높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죽이러 가는 부분. 이걸 죽여서 이 노동 고용 비중 지수를 다시 빠꾸시키는 거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파월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임금. 우린 이걸 봐야 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월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 고용시장 보고 움직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인플레를 잡으려면 고용시장을 타격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나이스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저 멍청한 유튜버만 보고 앉아있으면 저 주식만 하다가 갑자기 경제 떠들고 앉아있는 걔네 걸 보면은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럼 우리한텐 기회죠, 사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연초에도 되게 남들과 다른 그런 해석으로 좋은 수익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 이거 진짜 진짜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이 부분. 연준이 고용시장 타격해서 경기 침체 일으킬 거야라는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딱 파월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발언하는 거 보고 역시 제가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다양한 경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듣고 그중에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용을 봐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요거 관련돼서 질문하실 거 있나요? 투자는 말고. 그거 좀 그만 좀 물어봐. 그 뭐 인버스 사나요? 뭐 사나요? 그건. 현재 제 투자 포지션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세미나에서도 언급했었고 뭐 상방 배팅에 대한 격리 부분이라던가 제 투자 포지션에 대한 스위칭 부분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아마 지금 매수한 물량들은 좀 오래 들고 갈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에 파월 발언을 보니 제 말이 역시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예, 지금의 포지션은 그냥 쭉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업률이 4%로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상승을 조금씩 하는 스탠스로 바꿀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업률이 4%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어, 되게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그건 추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아마 조금 이걸 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금리를 인하할 때가 진짜 무너질 때라는 거. 등신같이 금리 인하할 것 같으니까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개 박살이 나고있다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박살 나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레버리지로 스위칭하면 됩니다. 또 등신같이 거기서 다 때려박아가지고 금리 인하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진짜 경제가 박살나는 거는 연준이 피봇할 때입니다. 그쵸, 거의 한 분기 이후에 나타나요.
특히 고용비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후행 지표입니다. 되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고용비용이 이렇게 늘었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장이 어려운데 뭐 제가 인디언 썸머랑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드렸었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굉장히 따뜻한 지금을 잘 즐기고 신이 주신 이 기회를 틈타서 잘 빠져나오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CPI는 이미 CPI가 꺾일 때 한번 이 반락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지금 딱 먹고 나왔던 거고, 이번에 조금 더 내린다고 해가지고 뭐 큰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저번에 먹었던 반락 부분은 말 그대로 반락이기 때문에 한번 먹은 겁니다.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걸 분명히 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잭슨홀 미팅 전에 언론에서는 비둘기적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을까요? 기관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기관 투자자들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한다고 장기 금리가 어디 있어요? 20년물 금리가 1%에 붙어 있었어요. 채권 시장은 개인이 거의 없고 다 기관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들 간의 싸움인 건데 그 등신들이 프라이싱 했던 거는 1%에다가 박아놓고 있었어요. 긴축 못 돌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2.2%잖아요. 기관은 그렇게 생각 못 했던 거예요. 10년물 금리가 작년에 1%에 붙어 있었어요.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꼭 경제를 잘 본다. 이거는 저는 진짜 눈꽃만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했으면 여러분 돈 깨먹지 말았어야지. 우리 근래에 막 로스컨 나오고 했잖아요, 기관들. 근데 그거 기관돈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 보험 뭐 하거나 연금 자금이거나 여러분이 펀드 맡긴 거나 그 자금이에요. 기관 자금이 아니에요. 기관에서 나오는 자금이지, 그러니까 기관 이름으로 명시된 자금이지, 그거 다 여러분 돈이에요. 개인 펀드입니다, 펀드. 뭐 삼성증권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자기네 자산으로 운영하는 건 10%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운용하는 기금은 다 다른 데서 차입한 돈이에요. 지네 돈으로 하는 거 없어요. 최근에 국장에서 외인 수급이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환차익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무조건 환차익입니다.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1,350원. 우리가 터키에 가면은 터키 지금 막 놀러 가고 싶잖아. 막 지금 저 한 7배인가 8배 뛰었는데 환율이. 지금 터키 돈 쓰레기잖아요. 똑같아요.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 보면서 아이고 야 저기 내가 지금 1달러 들고 가면은 초코파이 10개 사 먹네. 그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1,300원 위에서 노는 거는 이제는 그냥 딱 노멀라이즈 됐다고 뉴노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해봐야 1,32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이하로 빠지기에는 우리가 상승으로 갈 모멘텀은 너무 없고 연준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달러 인덱스가 빠지기를 기대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로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갑작스럽게 그 타국의 화폐가 이렇게 강세로 돌기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국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요일에 막 4% 빠지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국장도 다시 또 돈 이탈하긴 일단 월요일에 뚜까 맞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장기적으로 그 자금들이 체류하려고 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국장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경우는 환율 상승 시 보유 주식 매도 스탠스도 강해지지 않나요? 그걸 위시해서 이미 연초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엑시트했습니다. 연초부터 기간 잡아놓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도 사견 쓸 때 엄청 많이 언급했었어요. 외국인들 엑시트하는 거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이 엑시트 하다 보니 국내에서 달러가 없어진 거고 달러가 없다 보니 환율이 이렇게 튀어 올라간 부분은 미리부터 엑시트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유주식 매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3,300부터 이렇게 꼬라박은 거죠.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빠잉!